크로스보더 기업 구조 조정에 있어서 2월 결손금의 활용, 유럽연합 합병 지침, CCTV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지현 법무부인 광장 변호사님의 사회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제는 노미리 교수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토론은 윤준석 판사님, 통영지원, 임재혁 변호사님,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입니다. 네, 바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강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제1주제는 YIN 세션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저희 YIN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안경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한국국제조협회 임원분들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주제는 크로스보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2월 결손금의 활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노미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YIN의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계시는 윤준석 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준석 판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세법 전공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신 뒤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희 YIN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임재혁 변호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재혁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상법 전공으로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신 뒤 2017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조세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YIN의 총무이사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가량 되는데요. 발제는 20분 정도 하여 주시고 토론은 각 10분 정도로 하여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제자이신 노미리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 노미리 교수입니다. 제가 국제조세협회 발표는 처음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제가 발표 의뢰를 받았을 당시 이후 조세 지침에 관한 문헌을 보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합병 지침이나 CCTV 등에 관해서 연구한 문헌이 국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제 발표문에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합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2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삼각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삼각합병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과 합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인수 및 합병에서는 투자 수익률의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이 2월 결손금입니다. 결손금은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병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예로는 EU를 들 수가 있습니다. EU는 EU 회원국들의 기업 간 합병을 EU 합병 지침, CCTV 지침안의 공통점은 둘 다 기업의 결손금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세계화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추세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EU 영내 기업 간 합병을 다룬 합병 지침과
공식 배분법을 골자로 하는 CCCTV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합병 지침, CCCTV,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사점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합병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병 지침은 1990년 7월 23일에 공표되었습니다. 합병 지침은 EU 영내 기업 간 구조 조정에도 조세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인해서 제정되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국내 기업이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바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시켜 줍니다. 그런데 EU 영내 내부 시장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국 기업 간의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 기업과의 구조 조정도 유사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합병 지침입니다. 합병 지침은 다른 회원국 간의 기업 합병, 분할, 자산 양도, 주식 교환 등에 적용이 됩니다. 합병 지침은 1990년 이후로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2005년에 개정된 합병 지침은 인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EU 합병 지침은 적용 대상에 SE 유럽 주식회사, SC 유럽 협동조합, 혼성체를 포함시켜서 인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 분할, 회원국 A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SE, SC의 등록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을 합병 지침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합병 지침은 2009년에 다시 개정되었는데요. 이때 개정된 합병 지침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합병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보더 조직 재편에서 주요 관심사는 거래 결과 이전된 자산, 교환된 주식에 대하여 2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합병 지침에서 다루는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월 결손금 승계입니다. 합병 지침 제6조는 합병에 해당하는 거래가 회원국 기업 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회원국은 인수회사가 양도회사의 2월 결손금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영토 내에 있는 인수회사의 고정사업장이 2월 결손금을 승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월 결손금 승계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첫째는 합병 지침 제6조는 양도회사의 2월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양도회사의 회원국에서 감면되어야 한다.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도회사의 회원국이 장래 발생한 고정사업장의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EU 회원국들은 크로스보더 조직 재편과 국내 조직 재편 간에 차별을 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 합병 지침 제6조를 비차별적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관한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로는 AOI 판결과 커미션 대 UK 판결이 있습니다. 먼저 AOI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가구 판매업을 하는 핀란드 모회사인 AOI가 가구 소매업을 하는 스웨덴 자회사인 B 간의 크로스보더 합병을 한 사례였습니다. A는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였고 A는 핀란드 과세당국의 피합병 법인 B가 보유한 2월 결손금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핀란드 과세당국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핀란드 대법원은 다른 회원국의 회사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핀란드법이 EU 기능조약 제49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핀란드 회사가 다른 회원국의 자회사와 크로스보더 합병을 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의 승계는 불가능하지만 핀란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핀란드법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TFEU 제49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막스 앤 스펜서 판결에서 언급한 최종 결손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법이 스웨덴에서 발생한 결손금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최종 결손금이라면 크로스보더 기업 구조 조정이더라도 2월 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미션 대 UK 판결은 크로스보더 합병 분할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종 결손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최종 결손금 요건은 일단 자회사의 결손금을 이전 회계연도 또는 장래 회계연도 소득과 상계할 수 없어야 하고, 자회사의 결손금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활용할 수 없어야 하며, 제3자가 자회사의 결손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또는 사실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종 결손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탈환 규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10조 1의 2문단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한 1문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합병 분할, 부분 분할 또는 양도회사가 있는 회원국 외의 회원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회사의 회원국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1문단의 내용이고요. 2문단의 양도회사 회원국은 그 회사 고정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 전에 발생된 결손금과 상계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제 삼각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국 3에 지점이 있는데, 이게 회원국 1에 있는 A 회사의 지점이다라고 했을 때, A 회사가 합병 분할 등으로 회원국 2에 있는 B 회사에게 회원국 3에 있는 지점을 양도한 경우, 그게 합병 지침 제10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탈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환 규칙이란 양도회사의 회원국이 양도회사에게 외국 고정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원국은 양도회사의 외국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이전할 때까지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과거 양도회사가 공제받은 결손금을 탈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합병 지침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조직 재편에 앞서서 양도회사의 세금 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회원국에서 감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환 규칙은 양도회사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탈환 규칙은 합병 또는 분할에 있어서 세금 손실의 단발성 환수를 허용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2017년에 선고된 AOI 판결이 있고, 핀란드 회사 AOI가 오스트리아 회사에게 AOI의 오스트리아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주식 교환의 대가로 이전하자 핀란드 과세당국이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과세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핀란드법상 외국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즉시 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법인인 핀란드 회사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OI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납세 의무자에게 이연 과세와 세금의 즉시 징수 사이에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결손금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합병지침 적용의 선택권입니다. 조직 변경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조세 회피인 경우 합병 지침에서 부여하는 조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직 변경이 구조조정과 같은 유효한 상업상 이유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직 변경은 탈세 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제 포지아 사건이 있습니다. 포지아 사건은 포르투갈의 지주회사인 포지아가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다른 포르투갈의 세계 지주회사를 흡사합병해서 당해 3개사에 존재하는 2월 결손금을 승계받아 자사의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한 사건입니다. 포르투갈의 재무성은 3개사 중 2개사의 2월 결손금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R사의 결손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R사가 합병 시점에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로부터 얻는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R사는 그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다액의 결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포르투갈 재무성은 R사의 결손금이 그 포르투갈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상업상 이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포르투갈 법인세법의 그 문구가 합병지침 제15조의 문구랑 동일해서 그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합병지침 제15조는 합병지침 내 다른 규정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상업상의 이유란 순수한 재정상의 이익 달성 이상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이 호주아 사건에서 동일 그룹 내의 합병 사안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에게 원천이 불분명한 2월 결손금을 이전하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한 상업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CCTV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공동법인세 과세표준, 공동통합법인세 과세표준 두 가지 지침안을 선보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11년에 CCTV 지침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유럽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 CCTV 지침안은 2011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공식 배분법은 CCTV에만 있는 내용이고, 그 공식 배분법은 크로스 보더 그룹에 속하는 EU 기업들을 조세 목적상 하나의 독립체로 보고 통합된 과세 표준을 분배하는 공식을 뜻합니다. EU에서 공식 배분법이 주장되게 된 배경은 EU 영내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적 통합이 급속히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세제를 운영함에 따라 지출되는 수능 비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CCTV 지침안은 EU 회원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업 및 고정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통합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전체 통합그룹의 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회계연도에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하는 모회사,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거나 한 개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U 회원국이 아니라 제3국의 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EU 회원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이제 CCTV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EU 회원국들, 만약 CCTV가 시행된다면 EU 회원국들 또는 EU 회원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제3국 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CCTV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CCTV 시스템은 조세 목적상 자율적인 이익 결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EU 회계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CCTV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미 국제회계 기준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CCTV가 바로 IAS, IFRS랑 결부되지가 않고요. 즉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과세가 면제된 소득, 공제 가능한 비용 및 기타 공제 가능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는 독립기업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기업 원칙은 향후 통합된 과세표준을 분배하기 전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된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공식 배분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CCTV는 외국 소득 및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제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제도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부터 배당 또는 자회사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를 자국 내 유치하려는 국가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이제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각주 105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CCTV는 성장과 투자 및 R&D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GI 공제는 과세 표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공제하는 것이고, R&D 비용 공제는 이제 CCTV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보더 결손금 공제 역시 CCTV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2월 되고 다음 해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결손금 공제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로 EU 영내 크로스보더 결손금 상계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 여전히 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같은 해에 다른 회원국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결손금 공제는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의 비율을 고려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시스템의 핵심은 공식 배분법입니다. 공식 배분법은 과세 표준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매출액, 자산, 노동을 사용하고 있고 각 요소는 모두 동일하게 3분의 1 비중을 갖습니다. 노동은 인건비 총액과 근로자 수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며 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식은 26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식 배분법은 공식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기업 구조 조정 등을 보다 조세 중립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사점입니다. 원래 이걸 쓸 때는 이제 크로스보더 기업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이제 2월 결손금 승계가 좀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쓸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 제도법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연결납세, 그와 가장 유사한 2월 결손금 공제를 인정하는 이제 연결납세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결납세 제도는 그 적용 범위를 완전 지배 법인간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을 100%, 즉 완전 지배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 모법인의 연결 자법인에 대한 소유는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 이제 합성 소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납세 방식의 적용을 받는 내국 법인은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을 이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연결납세 제도는 연결 법인 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세 부담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회계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결납세 제도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범위를 100% 완전 지배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100% 지분관계를 가진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2008년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범위를 이제 100% 지분관계를 가진 경우로 한정했지만 현재는 연결납세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 요건을 조금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결납세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 배분법의 도입 관련해서는 이제 CCTV는 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EU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데 며칠 전 5월 18일에 EU 집행위원회는 영내 토가 법인세를 도입하겠다 하면서 비즈니스 텍세이션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기업 원칙에 입각해서 다국적 기업 그룹 내 본사와 자회사 간 국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전 가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서 독립기업 원칙을 고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공식 배분법에 입각한 CCTV가 재논이 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식 배분법은 다국적 기업의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자회사들의 배분될 소득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식에 따라 동일한 과세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고 복잡한 국제 조세 체계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적용을 받는 그룹 간의 결손금 공제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나 기업의 세계화 등의 추세로 인해서 한국 역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EU처럼 공식 배분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문미리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준석 판사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노미리 교수님, 임재혁 변호사님과 함께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제조사협회 회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손잡을 데 없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만 토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토론에 가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시사점은 크게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와 공식 배분법의 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결납세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모자법인의 2월 결손금의 활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소개하신 EU 합병 지침이나 CCTB, CCCTB는 국적을 달리하는 법인들 사이에 기업 구조조정이 있거나 모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결손금 공제를 넓게 인정하는데 발표자의 주장에 우리나라도 국적을 달리하는 법인들 사이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공식배분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별로 각자 공식을 달리해서 공식배분법을 도입을 하거나 일부 국가만 공식배분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국가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가격 산정 방법과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 국가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 현재 이전가격 세제 아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국인 양국 사이에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서 정상가격을 산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는데 공식배분법은 2개국 이상의 관련 국가들, 즉 동일 그룹 내에 속하는 회사들이 설립된 모든 국가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해서 그 합의에 이르기가 더욱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발표자분께서 발표문에서 언급된 공식배분법의 주요 기준인 매출액, 자산, 노동 요소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그 요소별 가중치에 대한 협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뱁스 액션에 따른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 또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 강제가 공식 배분법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국제 조세 역사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공식 배분법이 널리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국제적 이중과세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자본 수출국과 자본 수입국 또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세원을 적당히 나눠 가지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유해 조세 경쟁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미국의 지지의사 철회 등을 계기로 해서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국제기구에서 공식 배분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이를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논외로 하고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가 공식 배분법을 도입하자는 견해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상가격의 또 산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제가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가격세제는 그룹 내부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이전해 그룹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춰서 세원을 잠식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등의 이전을 통해서 매출액이나 자산 등을 조작하기가 쉬운데 각국의 세율과 세제가 다른 이상 공식 배분법을 모두가 도입하더라도 소득의 국제적 이전을 통해서 그룹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여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배분법은 사실상 독립기업 원칙에 기반한 종전의 이전 가격 세제를 통해서는 세원 잠식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국가들이 세원을 적당히 나눠 가지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분의 생각과 소득의 국제적 이전을 통한 세원의 잠식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공식 배분법이 종전의 이전 가격 세제와 비교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식 배분법과 종래 정상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사이의 관계, 즉 공식 배분법이 종래 이전 가격 세제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가격 세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임재혁 변호사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스보더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EU 합병 지침 그리고 CCCTB의 내용을 노미리 교수님께서 충실하게 소개해 주시고 해당 쟁점에 대한 여러 해외 사례들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셔서 관련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연결 납세 제도와 공식 배분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 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결 납세 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불필요한 조세 수능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식 배분법을 도입하자는 발표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효한 상업상의 목적, 즉 Valid Commercial Reasons 관련입니다. EU 합병지침 제15조가 조직 변경의 주된 목적 또는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조세 회피인 경우에는 조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구체적인 조세 회피 규정인 SAAR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한 상업상 이유는 조세 회피의 목적과 양립 불가능하거나 상호 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업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하는 내용도 일응수긍이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업상 이유는 미국 판례법에서의 사업 목적, 즉 비즈니스 퍼포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의 사업 목적 원칙은 납세자가 해당 거래 형식을 택한 의도가 세금 감면을 넘어 다른 중요한 사업 목적에 기초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지아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순수한 재정상의 이익 달성 이상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사업 목적이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유효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합병지침 제15조가 다른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보다 엄격 제한 해석해야 한다면 중요한 사업 목적이 아닌 유효한 상업상의 이유가 보다 넓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유효한, valid라는 표현을 쓴 것은 중요한, important와 차별화되는 어떠한 입법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CCCTB에서 크로스보더 결손금 2월 공제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내 결손금 상기를 이용하면 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 여전히 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다른 해에 다른 회원국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국내법을 살펴보면 결손금의 2월 공제, 즉 캐리오버에 관해서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은 무기한, 스위스는 7년, 프랑스는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EU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거나 주도해왔던 독일이나 영국의 영향을 받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손금의 2월 공제와 짝지어진 제도가 결손금의 소급 공제인 캐리백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결손금의 소급 공제를 1년으로 한정하면서 그 요건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하여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3년, 독일은 2년,
영국은 1년의 소급공제를 비교적 폭넓게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조직재편에서 결손금의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확장시켜보면 결손금의 소급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꼭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EU 합병지침이나 CCTB, CCCTB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발표자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외람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그 2월 공제가 아니라 소급 공제까지 인정을 한다면 합병과 관련해서 조세 법률 관계가 지나치게 좀 구구해지고 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연결납세 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결납세 제도는 1917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 66년 프랑스, 67년 영국과 독일, 2002년 일본 등 OECD 국가 30개 나라 중 21개 나라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부터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에서는 기관관계라고 해서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판례법에서 연원하여 법인세법 14조로 명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국세입법에서는 1501조 이하에서 연결납세라고 하여 발표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출자 비율 80%가 넘는 관계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호주와 같이 100% 요건을 두고 있는데 발표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를 하향하자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국제적인 기업 간 경쟁의 격화,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사업 환경의 다변화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결납세의 주된 실익은 결국 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제한 허용하기보다는 그 제도의 적용 또는 운용에 있어서 문턱을 일정 부분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현행 제도,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연결모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지분 요건을 낮추면서도 그 연결납세 제도를 포기할지 혹은 선택할지에 대한 재량권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위와 같이 지분 비율을 하향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같이 납세자에게 이를 옵션처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좀 박탈하는 것이, 즉 임의적 포기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자님의 훌륭한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남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두 분 토론자분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노미리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의 깊이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 너무 성실하게 토론문을 작성해 주셔서 제가 그 토론문을 통해서 발표문에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윤준석 판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난 후 임재욱 변호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결납세 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본 발표문은 2월 결손금 활용과 관련된 제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한 이유는 모자법인의 2월 결손금 활용 때문입니다. 다른 세제상 혜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2월 결손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월 결손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범위 내에서 그 금액 자체를 과세 표준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 결손금 공제는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없이 모든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되는 단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결손금 활용한 법인 수랑 2월 결손금 합계 이런 걸 비교했을 때 2월 결손금의 합계액은 22조 원이었는데 반해서 일반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44,400개사, 일반 법인은 8,662개사로 차였고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약 1,770억, 2조 1,714만 원으로 2월 결손금 공제에서 되는 그 22조 원에 훨씬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법인세 절감에 2월 결손금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결손금의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대한 질문은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식 배분법과 관련해서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시 먼 미래에는 공식 배분법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대부분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국외 원천 소득 또한 과세 소득으로 파악되어서 국내에서 과세가 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세법상 소득의 원천 지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의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중과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식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 배분법이 국가 간 세원 적절한 분배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토론자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식 배분법은 종전 이전 가격 세제와 비교했을 때 조세 수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재혁 변호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효한 상업상 목적 관련해서 토론자는 합병지침 제15조가 구체적인 조세회피 규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합병지침 제15조는 구체적인 조세회피 규정 SAAR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세회피 규정 GAAR에 해당됩니다. 제가 발표문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들은 합병지침 제15조를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으로 보고 이후 모자회사 지침, 이익과 로열티 지급에 관한 지침, ATAD 지침의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미국 판례까지는 다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EU 합병 지침 제15조의 유효한 상업상의 이유는 미국 판례에서 언급하는 비즈니스 퍼포스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결손금 공제 관련해서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월 결손금 공제 방법에는 2월 공제법, 소급 공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결손금의 2월 공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문에서는 EU 합병 지침 중 결손금의 2월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합병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등록사무소를 이전하는 유럽 주식회사, 유럽협동조합은 결손금의 2월 공제뿐만 아니라 결손금의 소급 공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납세 제도에 관한 토론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론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연결납세 방식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프랑스는 연결납세 방식 탈퇴 시 5년 내 과세 유예된 내부 보조금의 환입 제도를 두고 있고 독일은 손익 이전 계약 5년 유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연결납세 제도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3시 46분인데요.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